핵추진 잠수하고 디젤 잠수하면 완전 차이가 나요. 북한은 세계에서 디젤 잠수하면 가장 숫자가 많아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만 가치가 있다는 거지. 미국이 우리한테 방해놓는다? 그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 왜냐? 오늘 모신 분은 한양대 특임 교수시죠. 문근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이게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6,000톤급 정도 건조하고 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낭설에 불과한 얘기입니까? 핵잠수함 비싸고 건조 난이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핵물질이 들어가니까 초미의 관심사죠.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은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어떻게 비싼 배를 지금 만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관심이 많죠. 특히나 이제 2019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가 딱 부하들 데리고 시찰하면서 전략 잠수함이 지금 건조되고 있다. 보여줬어요. 측면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배인데 어떻게 현측이 찌그러져 있냐. 그래가지고 의문시했다고. 이거 저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년 후에 나왔는데 그게 김근옥 영웅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과거에 지금 저희 로미오급이라고 1830톤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섹션을 추가를 한 것 같아. 길이만. 네. 길이만 늘리고 그 폭은 그래도 놔두고 여기 이제 개조한 거죠. 개조한 거니까 현측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맞아들었어요. 그게 4년 후에 진수가 됐는데 그게 2023년 9월 6일 날 진술했다고. 그러면서 또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핵무기 싫으면 핵잠수함 아니냐. 이렇게 김정희가 큰 소리 빵빵 쳤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계가 완료된 배에 대해서는 물에 띄우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려요, 통상. 그래요? 5년 동안 뭐 육상에서 계속 하다가 한 이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물에 띄운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모든 장비를 집어넣고 그때부터는 시운전 하요, 시운전, 해상 시운전. 근데 원래 우리 같은 경우 1년 정도 하면은 이제 시운전 끝나고 이제 전력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3년 9월 6일 날 진수에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작년 말쯤에서 배가 나가서 시운전에다 갸우뚱해가 계속 기울어진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배를 만들면은 물속에 들어간 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균형은 잘 맞추냐 전속 최고 속력 내보고 그다음에 뭐 소음이 얼마나 나냐 다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SLBM이나 어링을 써봐야 돼요. 무장무수. 네. 이런 거 다 하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거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 또 2019년까지 똑같이 김정은이가 부하들 대동하고 3월 8일 날 핵잠수함 건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적게 보여. 그때 현측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시커멓게 밑둥가리만 밑둥가리. 크레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상에서 잠수함 건조할 때 거기다 올려놔요 선체를. 네. 그걸 크레들 요람이잖아 요람. 그래가지고 그 밑에만 보여줬는데 그 크레들의 크기하고 간격 이런 걸 보면은 받침대 간격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톤수가 되겠구나 해가 추정한 거예요 추정. 네. 그래서 6천에서 한 7천 톤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디젤 잠수함 개조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돈도 없다는데 또 핵 잠수함까지 해?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뭐 모든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이제 물속에도 집어넣고 바다에도 띄고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거기를 먼저 핵 시설을 먼저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잠잠했다가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 때 선언했어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지금 설계 검토가 다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런데 그해 9월 달쯤 10월 달쯤 해가지고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 매겠다 그랬어요. 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8일 날 보여주고 거의 다 됐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아마도 최근에 들어 북러 조약, 네. 북러 동맹의 이 후속타로 자기들이 부족한 기술 이런 것들 막 지금 들여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지금 육지에 있는
핵시설, 핵무기를 소형화 경영해서 이제는 물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고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북극성 1형, 3형, 뭐 미니 SLB 이런 거 다 시험 발사 했잖아요. 다 성공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잠수함에 실어야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핵잠수함 못 만들어? 그냥 답답하니까 그럼 디젤 잠수함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핵잠수함은 지금 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만 가지 이 부속품이 있는데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성이 좀 사와야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밀려 있단 말이에요. 국제 제재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진도가 나가서 막 풀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 그러나 그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제 6, 7천 톤 되면은 프랑스의 뭐 바라쿠다급이라든지 중국의 시아급 잠수함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핵 미사일을 뭐 SLBM을 10발에서 12발 정도 싣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위협적이죠, 우리한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뭐 모든 그 대응하는 킬체인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쪽이 이제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 그다음에 막강한 한미 동맹에 대응할 수 없겠다 갈수록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군사력이 자기들이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대칭 전력, 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분쇄할 수 있는 그걸 만든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 만들었는데 지금 빨리빨리 집어내야 되거든 이거를. 근데 그 위협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죠. 그 무기가 다 이제 전력화되면 지상에도 있고 수중에도 있고. 그런데 한미 동맹을 이제 분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핵전쟁을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핵을 못 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축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킬체인. 네. 킬체는 딱 뭐 기세만 보면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쏘려고 하면 거기를 공격하는 거. 아. 이걸 킬체인이라고. 사전 공격. 사전에 막 인공위성이나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핵무기를 쏠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막 우리 F-35 같은 걸 공격해서 이렇게 그다음 우리 현무 같은 걸 공격한다. 이게 킬체인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킬체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킬체인이 이제 성공을 못 하면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다 못 막. 그러면 그게 KAMD 우리가 자체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괴가 당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에서 들어 부어버리겠다. 평양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려. 이게 이제 대량 공격 있잖아요. KMPR. 근데 킬체인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제 킬체인이. 먼저 공격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킬체인 무력화된다고 할 수 있죠. 뭐 보통 방사포만 해도 이렇게 딱 네. 열린다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그렇죠. 딱 눈치를 딱 챌 수 있으니 먼저 공격하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속에 감추면은 너희들 우리 킬체인을 공격해도 물속에서 쏠 수 있어. 네. 그럼 킬체인 무력화된다 맞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잠수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가 실린 잠수함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핵잠수함 두 종류가 있는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적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 그런 임무를 하거나 또는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이런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단독으로 다니면서 지상의 SLBM이나 이런 거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잠수함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잠수함이 두 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디젤 잠수함에다가 SLBM, 미니 SLBM 뭐 이런 걸 집어내 가지고 일단 집어내라 급하니까. 네. 디젤 잠수함에다 핵무기 실는 거. 이건 제격이 아니에요. 원래 핵 미사일은 크잖아요. 미국 같은 데 엄청 그렇죠. 커요. 그리고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이제 디젤 잠수함 개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는 핵 추진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제격이에요. 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미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인공위성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간에 출항해도 막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아주 기습적으로 출항해가지고 어느 날 막 고속으로 하와이까지 이동한다든지 뭐 알래스카 이동해가지고 캄차카 반도 이동해가지고 막 미 본토를 노리면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막 전속력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기존에 만드는 북극성 1형, 3형, 미니 SLBM, 뭐 북극 4형, 5형도 만들어 놨어요. 사실. 아, 그래요? 이런 미사일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내가 안심하겠다 이거예요. 네. 지상은 항상 미군 정찰 위성, 우리 한국 요즘도 우리 정찰 4개나 쐈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하죠. 이제 꼼짝 달싹 못할 정도로 되니까 빨리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잠수함도 핵잠수함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 해군력도 키울 거야. 함부로 접근하지 마. 한국만 항공모함 접근하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뭐 5,000톤급 뭐 북한판 이지스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략 순항미사일 실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전략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아니고 거기도 전략이 들어가면 핵탄두를 시켰다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항공모함 공격하고 우리 남한 공격하면은 뭐 자기들은 아무리 한미 동맹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이야. 지상에도 그다음에 수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자신감을 이제 내보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잠수함과 관련한 북한의 전력,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야기로는 76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던데, 이 북한 잠수함 전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에게 제일 후유했다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한 거예요. 아, 네. 인천 상륙작전은 이 동남해역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다고. 유엔군이 다 부산 동남해역으로 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잠수함만 있었으면은 그거를 막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졌어요. 북한은 1963년부터 첫 번째 잠수함을 소련에서 가져왔어요. 네. 우리는 1993년도, 93년도에 독일에서 사왔어요. 30년 먼저 우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에 사와가지고 1975년, 70년경에는 그 중국 걸 또 사왔어요. 로미오급. 네. 러시아에 사온 게 유스키급이고 중국에 사온 게 로미오급이에요. 유스키급, 로미오급 이런 것들은 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리품으로 러시아에 뺏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기준해서 만드는 게 이 로미오급, 유스키급인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사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1975년경부터는 자기들이 로미오급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아, 이 기술력이 뛰어났군요. 우리부터 30년.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건 2021년이니까 사왕시 6년 먼저 갔죠. 아, 그러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라는 건 IT 기술, 그다음에 장비 제작 기술 이런 게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통신 기술이라든지 음파 탐지 이런 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 그런 과학 기술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베이스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구닥다리라 해도 자우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낸 덕분에 북한은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가장 숫자가 많아요. 네. 뭐 로미오급 이상이 한 20척, 21척 이런 정도 긴고녹함 막 개조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이름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우리 1998년도에 우리 공작원 침투시키다가 네. 그다음에 1996년 공작원 침투시키다 2척을 우리가 인양을 했잖아요. 동해에서. 그렇죠. 그런 잠수함까지 하면 한 76척으로 숫자는 세계 1위. 스틸 그래요? 넘버원. 야, 근데 대단하네. 이제 핵 추인 잠수함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등수 매기는 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도 빨리 핵 추인 잠수함 만들어서 그야말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겠다. 네. 지금 SLBM 가진 나라는 세계 6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거의 7째 번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핵. 근데 지금 핵은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뭐 대형 잠수함도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 갖는 거와 핵 추진 어떤 동력 잠수함을 갖는 거와는 좀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건옥 영호함은 디젤 잠수함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실는 거고,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 네. 핵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은 완전 차이가 나요. 수중에서 기동성, 은밀성, 뭐 이런 거 속력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거는 선진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한 5, 6천 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과거 이렇게 뉴스 떠올려 보면은 말씀하신 이제 공작원들 침투시킬 때 잠수정, 그런 자그마한 잠수함을 이용해서 뭐 내려보내고 한다. 항상 뭐 우리 해변가에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
물론 우리가 한 46년 늦게 잠수함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요. 이제 성능은 우리가 압도해요. 아, 성능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었고 잠수함은 또 조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중에서 기동성이 뛰어나야 되고 공격 능력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간다. 우리 과학기술이 엄청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숫자는 많은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보다 먼저 가졌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계속 간섭들을 난파했어요. 그게 이제 96년도에는 상어급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거기다 이제 공작원을 침투시켰는데 싣고 와서 안인진에서 좌초당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인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동진에 지금 전개해놨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는 양양 아파트에서 꽁치어망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왔어. 100톤짜리가. 네. 그거 하나. 그래 두 개를 우리가 인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정비해가지고 하나는 정동진에 전시해놨고 하나는 잠수함부대에 100톤짜리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현장 견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잠수함이 막 시작할 때예요. 네. 96년, 98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죠. 잠수함 척수도 우리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잠수함을 갖지 않았을 때는 들락날락했어요. 자기들 뭐 옆집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공작원을 침투시켰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가짐으로써 우리가 또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가짐으로써 그런 걸 지금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북한은 우리한테 두 척의 잠수함정을 헌납을 했어요. 근데 그물에 걸린 잠수함이 좀 그것이 창피하고 제가 그때 이제 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관 유학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관 연을 나와가지고 나한테 남한에서 피싱 그 낚시해가지고 북한 잠수함을 건졌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피싱넷이야 피싱넷 어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잠수함은 남한보다 뭐 30년 먼저 가졌는데 왜 작전하다 그 창피 다 당해. 네. 그래 막 다그치고 하다가 2011년 10년 그 김정은이 이제 인계받을 때잖아요. 이 김정일한테. 네네. 그때 당시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일으킨 게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우리가 일단 개별 성능은 뛰어나지만 어쨌든 척수는 저쪽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잠수함전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게 좀 있나요? 잠수함은 먼저 잡고 나는 안 잡히고 먼저 쏘고 나는 안 잡히고 이게 전술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탐지 능력이 우수해야 돼요. 레이더. 그다음에 자기 음파 탐지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공위성이나 수상함정이나 항공기나 이런 걸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네. 잠수함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그 분야를 탐색해야 돼요. 그냥 동해 나가서 잠수함 지켜 하면 어디 가서 지킬지 모르는 거 망망대해. 그렇죠. 망망대해.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어떤 특정 지역 그걸 데이터함이라고 영어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선에서 신고를 했어요. 네. 뭐 잠수함 스노클 하는 그 마스터가 보이더라 그러면 잠수함 있는 걸 판단을 그런 데 가서 집중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 우리는 안 잡히고 먼저 쏘고 이런 능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출중하죠. 근데 네. 북한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찾아내기 힘들어요. 음파는 아주 부정직하거든. 네. 전파는 직진이잖아. 직진해가지고 바로 맞으면 되돌아오는 그거 가지고 물체를 식별하는데 네. 음파는 가다가 해수의 수온, 염도, 밀도, 그다음에 조류 뭐 그다음에 뭐 해저 그 진액이냐 안바이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가다가 음파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시 맞아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돌아와도 이게 바위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불안하죠 우리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A라는 한 척을 공격해서 침몰시킨다 하더라도 그 순간 나의 위치가 다른 북쪽 잠수함에 발각이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는 충분히 있죠. 근데 잠수함을 물속에서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잠수함은 원래 물속에서 수상에 있는 배를 공격하기 위해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요.
잠수함 음파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해서 저기 적함이야 우리 잠수함이야부터 해서 너무 오래 걸리기 정체를 때문에 파악하기가. 아주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주로 지상을 공격하거나 그다음에 확실한 표적 적함이나 아니면 수상 함정, 예를 들어 전쟁할 때는 다 물동량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군수 지원함, 상선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가 효과적이죠. 그래서 고갈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못하게. 이런 그렇군요. 목적으로 쓸 때 효과적이지. 하긴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보면 그 독일군 유보트 그걸 이것도 통상 파괴전이라고 그렇죠. 통상 그 파괴전. 생선들 공격하고 보급 물자를 끊고 영국 했던. 같은 경우는 섬나라기 때문에 거의 다 물동량이 밖에 들어오잖아요. 전쟁 물자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상선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유보트가 그때는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선 공격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항복 직전에 몰고 왔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독일에서 이제 처음 잠수함을 들여오고 그것이 시발점으로 돼서 이제 우리 자체 잠수함을 개발하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잠수함 기술 능력, 건조 능력 혹은 기술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8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 건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 국뽕이라고 하니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페루 이런 데가 줄 섰어요 지금. 그래요? 왜? 독일이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그다음 2등이 그 프랑스고. 그런데 그 앞서가는 기술이 우리도 독일에서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온 지 20년 만에 2012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독일하고 최종 경쟁에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럼 독일에서 우리를 상당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때는 독일에서 장비도 많이 사오고 해가지고 거의 조립생산 팔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 능력을 인정하고 최근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줄 서 있다는 거. 우리가 2021년도에 독자 설계해가지고 그 3,000톤급 잠수함 만들어냈잖아요. 네. 우리가 독일에서 사온 그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한 게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이에요. 이 기술을 다 우리가 이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뭐 오버홀 전기 수리하고 하면서 다 우리가 리엔지니어링 했단 말이에요. 네. 역설계에서 기술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2021년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인데 이런 잠수함을 살려고 지금 막 줄 서 있다고. 그러면 세계가 인정한다는 거죠.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됐죠. 그러면은 상당히 수준 높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아니고 디젤 잠수함에서는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아마 3파전 정도. 그다음에 일본도 거기 꼈다가 일본은 독자적으로 자기네 잠수함 뭐 만들어내기도 좀 벅찬 모양이에요. 이게 캐패시티를 줄였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뭐 폴란드, 캐나다에서 첫 수출이 이루어지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 뉴스의 중점 이슈가 되던데 그런 어떤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살려고 한다는 건 그 잠수함의 능력, 작전 능력, 뭐 운항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뭐 보이지 않는 컨소시엄이지.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하나오션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현대가 협력해서 잠수함 분야를 하고 수상함 분야는 현대 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메모이도 맺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2010년도경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1, 2등 조선소 했단 말이죠. 네.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수출할 가능성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잠수함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운용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국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미군 우리 디젤 잠수함이 미군 그 훈련 그에서 그 뭐 미국의 핵 잠수함들을 뚫고 침투해가지고 작전 성공을 시켜가지고 뭐 세계가 경악을 했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 뉴스가 인터넷에서 수백만 조회를 뚫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그 뉴스 나오기 전 이 2해 전에 제가 먼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함장하면서 갔다 왔는데 사실 태평양에서 가장 큰 훈련 림팩 훈련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지난번 같은 20개 국가에서 뭐 40여 척이 참여했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 갔을 때는 한 8개 국가에서 한 30여 척 왔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 아프간 전쟁 때문에 항공모함이 참석 안 했다고. 네. 아무튼 잘 싸워요. 미국하고 거기 가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거의 탑 클래스예요. 아, 네. 그리고 미군이 우리를 인정해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 하는데 조금 약간 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죠. 왜냐면은 가상 전투가 끝나면은 다 그걸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엄파이어가 판정을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명중했어 안 했어 해줘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그 로우 데이터 가지고 먼저 기자가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퍼펙트하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뭐 디젤 잠수함이 가서 다 한국만 막 핵잠수함 무찌르면은 왜 한국 핵잠수함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기자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좀 국뽕이 들어갔군요. 승조원들의 길을 좀 살려주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지. 그 함장도 잘 싸웠어요. 잘 싸우긴 네. 잘 싸웠는데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약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 정도 잘 싸우면 왜 핵잠수함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핵잠수함이라는 건 워낙 능력차가 크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보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태세양 전투와 태평양 전투에서 죽은 전사한 승조원들은 5만 명 정도 돼요. 네. 이 승조원들이 항상 아유 이제는 잠수함 기술보다 항공모함하고 항공기 기술이 훨씬 발달했네. 네. 물만 위에 올라가면 이제 공격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안 올라가면서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다. 이게 핵잠수함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핵잠수함을 그렇게 잘 싸웠어요. 2차 대전까지는. 해전의 양상을 바꾼 정도로 디젤 잠수함 잘 싸웠단 말이에요. 영국을 네. 2번이나 막 항복을 몰고 왔잖아요. 디젤 잠수함 유부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 다 없앴어요. 디젤 잠수함을. 지금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또 원자력 핵 물질을 쓰기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만 가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들통나지 않고 모든 작전 능력을 바닷속에서 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이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통계 여론조사에는 우리 국민들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500km를 날리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미국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대 북한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항공모함 3척 동원해가지고 폭격하겠다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SLBM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SLBM을 실은 잠수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과 동시에 추적 감시하는 게 오늘날의 전술이에요. 그건 네. 이 냉전 시에 가장 그게 피크 타임을 이뤘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 인공위성 딱 보고 있다가 따라다녀요. 그게 이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거기는 핵무기를 안 싣고 다니고 네. 너 핵무기 쏘면 안 돼.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면 100%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키퍼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뒤에 따라오면 함부로 못 쏘잖아요. 너 쏘면 바로 내가 쏠 거야. 못 쏘는 거지. 그래서 잠수함 함장들은 물속에 다다가 한 몇 시간 타면은 2시간 정도 가면 한 바퀴 삥 돌아요. 왜냐면은 한미에는 스크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파 탐지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나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쳐다본다고. 그게 이제 전술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에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들은 서로 추적 감시했어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냐. 그게 레드 옥토버, 붉은 10월호 그런 것들이란 네. 말이에요. 다 감시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핵추진 잠수함, 추적하던 잠수함 함장들, 승조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냉전 미국하고 이제 그 적이 없어졌잖아요. 네, 냉전이 끝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증언한 걸 토대로 만든 책이 더 브라인드 맨스 프로프예요. 장님들의 음모. 네. 그러니까 막 물속에서 서로 불법을 전리면서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그러다 부딪힌 그 책에 나온 게 부딪힌 사례가 물속에서 19번이나 돼요. 아, 그러니까 서로 네. 찾아다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상호간에 불법을 하는 불법. 그냥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 도둑놈이 또 있어. 뭐 이런 거. 그럼 얘기를 못하고 쏙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했죠. 그게 공해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원래 국제법상으로는 12L이 그냥 23km 상대 영해에 들어갈 때는 부상하게 했어요. 잠수함은. 아, 그래요. 국제법. 근데 국제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23km에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겠어요?
들어가면 막 3km 이내에 막 2km 들어가야지. 심지어는 막 케이블 도청 작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 걸리면 영해 불법 저지르다 걸리면 도망가야 되잖아. 내가 안 했어. 시침이 되는 거지. 그게 2010년대 그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해놓고도 딱 시침이 때도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많다고. 안 했어 하면. 그게 잠수함 작전의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디젤과 핵추진 잠수함 이 원리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성능의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이제 축전지에 충전하고 그다음에 물 위에 다닐 때는 엔진을 돌릴 수 있잖아요. 물 위에 다닐 때는 공기가 있으니까. 디젤 엔진 돌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러잖아요. 네. 우리 배웠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상항해 하면서 충전했던 그 배터리로 물속에 다니는 거. 배터리는 고속으로 다니면 달수록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럼 물 위에 올라와야 돼. 물 위에 올라오면은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말경에 전체 배가 다 올라가면은 들통나니까 상대에 걸리니까 마스트만 공기 그 빨대만 올리자. 그게 잔망경. 스노클. 잔망경보다 조금 작은 빨대만 올리면 그걸 스노클이라. 공기 타기 위해서. 그 선체는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터 올려서 밑에서 엔진을 돌리면서 하는. 그 엔진 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음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 말 때 그래도 스노클 마스트를 설치하면서 상당히 공격당하는 확률이 적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올라가면 그때 2차 대전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물속에 다니는 거. 아, 다 그래요? 올라와서 충전하고 하루에 막 지금도 한 2-3번은 올라와야 되거든. 함장들은 틈만 나면 적 안전한 해역하면 뭐 틈만 나면 축전지에 아. 전투에서 도망가야지. 살아남으려면. 네. 그래서 항상 근질근질의 엉덩이가 이제 뭐 도망갈 준비. 우리 저 자동차 휘발유 적게 싣고 나면 고속도 들어가면 막 불안하자 이런 거 아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함장은 항상 틈만 나면 축전지 충전을 하고 적을 감시하면 충전하면서도 적을 감시하고 굉장히 경계 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걸려서 불안해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아직도.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 핵분열을 시켜요. 우라늄을. 네. 우라늄을 핵분열 시키면은 고열이 나죠. 그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이제 충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무한 생산이 가는 거예요. 네. 무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는 거 물속에서.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잠수함 승조원 입장에서 보면 지루하죠. 뭐 안 올라가도 되니까. 바닷속에만. 햇빛도 못 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능력은 탁월하죠. 네.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원자력을 추진한다, 핵으로 추진한다 이런데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한문은 물 밑에 잠기는 배를 잠수함이라고. 네. 진짜 잠수함이라고 원자력 잠수함, 아, 핵추진 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은 잠수할 수 있는 배 이런 서브머시블. 근데 그래서 워낙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첫째 속도에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 그거 돌려면 40일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140일 정도 걸려.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은 40일 정도면 간다, 산보하듯이 간다 이렇게 승조원들이 그렇죠. 얘기해. 근데 140일이면 가다가 쉬어야 되고 그다음 식량도 실어야 되고 보급품도 실어야 되고 막 승조원 휴식도 필요해야 되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중 지속 능력에 있어도 이 승조원의 식량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원자력 잠수함은 계속 운행할 수 있는데 디젤 잠수함은 올라가야 되잖아. 노출되잖아. 그렇죠. 지속 능력이 떨어. 그래서 잠수함 은밀성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특히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스노클 할 때 가장 시끄러워요. 자기 소음이 엔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들통나요. 그다음에 공격 능력도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고속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공격에 실패하면 또 공격할 수 있고 공격 당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전속으로 가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38에서 40km 정도밖에 되는. 그렇게 하면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럼 방전되면 쇳덩어리가 돼, 쇳덩어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거 쏘면은 분명히
배를 깔아칠 수 있어. 이럴 때만 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가 지나가면 어디서 어리 날아왔어. 그럼 그 근방에 딱 서클을 그려놓고 계속 폭리 떨어뜨리고 막 감시하면 뒤를 점점 올라오잖아. 충전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공격하면은 바로 수세에 들어가고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서 차이가 많아요. 공격 능력에서 많이 차나고 그다음에 생존 능력.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전속으로 도망가면 1시간이면 그 위협 현장을 이탈할 수 있어요. 네. 20나트 그럼 뭐 40km로 확 도망가 버리면 디젤 잠수함은 40km 뛰면은 뭐 1시간이면 물 위에 올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네.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잡히니까 공격받을 수 있고 핵추진 잠수함 안 올라와도 되니까 안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보복 능력이 뛰어나대.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막 이 러시아 것 같은 26,500톤, 미국의 오하이급은 19,500톤 이런 거는 거대한 거기다가 막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다니니까 이거는 뭐 핵 기지가 움직인 핵 기지. 아, 그래요? 오하이급 한 척의 그 원자탄 능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1,600발의 혈액이 한 척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뜨면은 긴장하죠. 네. 네, 그래서 보복, 자기의 육지에 공격받아도 그걸로 상대를 그 수도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초유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차이나서 많이 차이나죠. 그럼 디젤 잠수함 그래서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뢰 또는 잠대함 미사일 조그마한 거 실어가지고 주로 길목 작전을 하죠. 잠수함이 지나가는 해역 아니면은 적의 코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배를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잠대함 미사일로 해가지고 그 지상의 주요 타격, 레이더 시스나 이런 걸 공격한다는 이런 개념하고 좀 틀리죠, 많이. 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핵추진 잠수함 이걸 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나요? 아니면 미국의 허락을 못 받아서 못 만드는 건가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첫째로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 돈. 좀 비싸니까.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 이런 걸 잘 갖춰줘야 되고, 뭐 특히 방사능 이런 거에 위험이 노출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연료, 이거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 NPT에서 항상 감시해요. 너 우라늄 사갔는데 어딨어? 원자력 발전 쓰는 거야? 아니면 핵무기 만드는 거야? 항상 감시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감시한다고. 그래서 P5라고 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P5. 이 다섯 개 나라가 핵무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정을 안 받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은 있어요. 돈은 뭐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네. 기술에서는 중요한 거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컴팩트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각종 장비에 연동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두 가지 기술이 키 팩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네. 우리는 잠수함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도 우리가 막 지금 팔고 있잖아요. UAE, 요르단, 그다음에 그렇죠.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체코에도 뭐 팔려고 하고 있고 그랬더니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네. 핵연료는 IAEA, NPT,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다 감시를 해요. 너 추진체로 사갔는데 그 혹시 원자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간섭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IAEA와 NPT에서는 핵 폭발 장치나 핵 기포 장치 이걸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한미 원자력 협정은 자기 나라에서 사간 원자로 만드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우라늄, 네.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사갈 때 그것을 군함 군사적 사용 못하게 됐어. 한미 원자력 협정.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IAEA 같은 경우는 틈새 규정이 있어요. IAEA는 너희들이 우라늄을 사가지고 가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면은 사찰을 면해주겠다. 이 규정이 그 안전조치 14조인데 왜 그런 규정을 뒀냐면은 강대국들을 계속 IAEA에서 사찰하면 군사 시설을
가서 사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적으로 보안이 노출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강대국 자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도 너네는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제 사서 군함의 추인체로 사용하겠다 보고하면은 그러면 와서 우리는 우라늄 농축도도 절대로 항모기를 만들 수 없는 농축도야.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 최소한 90%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철 시설도 없고 프로틴을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돼요, 다. 그리고 다 알아요. 공급국과 수급국 우라늄. 그다음 그거를 감시하는 게 NSG예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그것도 미국에서 통제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 P5가 짬짬해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가장 강하게 자기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니. 그래서 미국은 NPT, IAEA, 그다음에 NSG 이 세 개의 강력한 기구를 가지고 핵 확산 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IAEA한테 북한의 그 SLB에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데 이걸 우리 감시해야 된다. 누가 해줄 거냐? 미국이 해준다는 것도 뭐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권 경제권인데 미국 한미동맹이 있지만은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고하면은 사찰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틈새 규정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에서 우란을 많이 사왔어요. 네. 농축 우라늄을. 근데 요즘엔 거의 안 사와요. 요즘에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38% 사와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32%, 그다음에 영국에서 25%, 중국에서도 사와요. 5%. 거기 다 사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과거에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세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 기술 전수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자립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움을 크게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설사 우리 기분 나빴어. 야, 그거 갖지 말라. 자꾸 가져. 그래가지고 NSG 기구를 통해서 너 팔지 마 한국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미국은 한미일이 대동단결해서 북중러를 막자. 네.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이유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집어넣었어요. 그럼 미국도 위협이 돼요. 미국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다 커버하겠냐고. 우리가 그렇죠. 먼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협력을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가 핵 잠수함은 기술 지원은 좀 하기 힘들어. 왜냐?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딱 도와준 나라는 영국 한 나라밖에 없어. 1958년도에 네. 원자로를 그냥 통째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영국은 뭐 손짓고 헤엄쳤지.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관례를 깨기 힘들다 했는데 2021년도에 오커스 만들어가지고 호주는 지원했잖아요. 네. 호주는 뭐 버지니아급 지금 3척을 팔고 추가로 뭐 2척 더 팔고 그다음에 오커스급 만들어가지고 뭐 설계해가지고 건조하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너무 우리가 기분 나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네. 아니 우리가 혈맹이라고 72년 동안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우리가 뭐 당신들한테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왜 뭐 협력을 못하게 하겠다고 거기는 그렇게 해주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뭐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핵 확산 방지 금지를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선봉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그 우방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왕초 기질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해왔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후 중국만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미국의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국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네. 미군이 영원히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거는 국제 질서라는 건 수시로 변동되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2021년에 이제 법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위협하는데 너네 말을 안 먹게 들어가. 네 핵무기 안 쏠 줄 알아? 쏠 수 있어. 법을 바꿨어요. 네. 그래 쏠 수 있다.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 그다음에 남한을 전술핵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이 남한을 평정하겠다. 지금 훈련도 그렇게 해요. 부산을 공격하는 훈련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994년 이후부터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가속화한다는 걸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바꾸자 이렇게 국방부에 다 지침 변경됐어요. 네. 근데 이 주춤하고 있다가 북한이 도발을 자주 하는 바람에 이제 수상함부터 키우자 했는데 2004년도, 3년, 4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핵실험 징후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핵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서 걔 그때 초대 이제 사업 단장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하자. 네. 지금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마당에 우리가 자꾸 이 우라늄을 가지고 그 핵잠수함 한다면은 우리도 오해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얘기를 타부시했어요. 못하겠어 일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용 연구는 계속 해왔어요. 원자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하지만은 지금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완전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현역들은 얘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이제 끄집어내주자. 왜? 우리보다 뭐 정말 가난하기로 비교가 안 되는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소형화해 경량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는 이런 판국이고 김정은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핵심 잠수함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명목 GDP 같은 게 우리보다 100배가 많아요 우리가. 네. GDP는 우리가 한 45배 정도 갖고 군사비도 우리가 국방비도 20배 이상 준다고. 그런데 왜 자꾸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냐. 네. 우리가 뭐 미국에 지금까지 업해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막 국민적 원성이 굉장히 크게 달하고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 국자적으로 추적 감시해야 된다. 그건 네. 기본적인 전술이다. 그 지역에서 그 아무리 SLBM 네. 뭐 이런 게 있어도 여기서 막아주면 태평양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죠. 그것이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100%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거기 방어 전술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방비를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추진함 사관들은 북한을 억제하기는 1번. 두 번째는 이제 주변국을 억제해야 돼. 주변국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서 일본은 그걸 핑계대고 우리가 뭐 전방에서 해줄게 해가지고 제군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항공모함 지금 만들고 두 척이나 운영하고 있고 더 네. 키우고 있고 중국도 지금 3척 운영하고 있고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동수의 핵공모함을 만들 수는 없다. 경제력 차이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두 척을 만들어서 그냥 그 창 길이가 똑같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에 이제 힘을 입어서 72억이라는 기본 설계비를 태웠었어요. 근데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아니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항공기가 어떻게 할 거야. 항공기가 비싼데 항공기가 주무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 사올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돈이 2배 정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건 다시 검토해보자. 그래야 지금 장기간 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거의 이제 백지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이 그 정도 수준이면 그 다음은 뭐냐? 핵추진 잠수함도 물론 비싸요. 디젤 잠수함보다. 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최후까지 남아서 뭐 동경이나 뭐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대비하자.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적이 북한이지만은 미래의 이 포텐셜 에너미는 중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왜냐?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는 정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고 방위 산업은 자주 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를 달성할 때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디젤 잠수함 만들 능력이 됐으니 핵 잠수함 만들면 핵 잠수함은 잠수함 중에 가장 고난도거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뭐 원자로도 뭐 선박용 원자로는 잠수함 군함용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쇠빙선이 막 수십 척 된단 말이죠.
거기에도 이제 핵심 원자로가 들어간다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극지 탐사선 뭐 이런 LNG선까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는 최적이죠. 네. 산업 파급 효과도 크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핵 얘기만 나오면 현역들은 막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망조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그 압박이 내려오고 보안으로 묶어놨어. 대비 사업으로 네. 비인익 사업으로 묶어놨어요. 그걸 위배하면은 현역들은 처벌받거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그 들어가는 부품을 핵전자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수익성이 안 되면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소 발생기 이런 거는 핵잠수하면 장시간 작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산소 발생기 필요한데 그런 거 사오려면은 그 엔드 유저 서티피케이트를 줘야 돼. 최종 사용자 증명서. 그러면 네. 너 어디다 쓸 거야 하면은 나 핵잠수함 사용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 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대비사를 묶어놨는데 비밀 사업으로 묶어놨는데 그럼 못 싸우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수천억이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국책사업단으로 가야 돼요. 국책사업단을 정부에서 오버all 컨트롤을 하고 각 부서 간에 협력을 시켜야 돼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핵잠수함 시작했는데 32년 걸렸어요. 왜냐? 오래 걸렸네. 해군한테 맡겨서 해군한테 맡기니 해군이 뭐 과기부가 협력해야지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 협력해야지 이러 보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스크포스가 딱 만들어져야 된다. 결국에는 인도는 러시아에서 2번이나 핵잠수함 빌려왔어요.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운용 노하우 터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32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처음에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핵잠수함 만드는데. 근데 러시아에서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야이 못해. 그러니까 모태똥이가 성질나가지고 1만 년이 걸리더라도 핵잠수함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도 28년에서 30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군요. 네, 오래 걸렸어요. 그런 전례를 우리가 똑같이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국책사업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때 이게 뭐 한 10년 이내에 끝날 수 있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53년도에 첫 번째 잠수함 로테루스로 핵잠수함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잠수함 기술은 완벽했거든. 네. 원자로 만드는데 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9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세계 첫 번째 핵잠수함 만들어. 그게 1954년이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면 기술력 그다음에 경제력 다 갖추고 있다. 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고 우리의 이 적 환경, 우리를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에 대한 분석도 다 끝났고 마치 우리가 뭐 강대국에 둘러싼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다 강대국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다 우리를 침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위협적인 환경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근데 정치권 리더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핵무기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의 뭐 60~70% 핵무기까지 만들자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거의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는 그냥 인정하는 단계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그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을 가장 잘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두 번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했잖아요. 결렬이 됐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인정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 핵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런 걸 끌고 가려고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아프간 침공 때 도와달라고. 그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이 미국을 점잡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북한은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뭐 NPT까지 탈퇴하면서 NPT 규정에도 자국의 위험이 있을 때 탈퇴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북한이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 하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이 지금 날로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 미국은 전 세계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선봉했는데 네. 우리가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야, 너 내가 도와준다고 지금 28,000명이 와 있는데 왜 자꾸 나하고 다른 소리를 해? 같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너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근데 사실 미군이 한국을 떠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군의 가장 우선 정책은 중국 견제거든. 중국 견제. 그렇죠. 그때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항상 얘기하자는 뭐 일본은 코너스톤이고 한국은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하고 대동 단결해서 중국을 막자 이거예요. 막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내 핵무기를 해주겠다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중 너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 중에 가장 미국은 멀리 떨어진 여기나마 가지고 우리 일본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내부 동요를 일으켜서 우리가 너무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핵무장 시킬 필요가 있어. 이런 때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로비를 잘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겠다. 응?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3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인데 1970년대부터 88년도까지 건 20년 동안을 계속 핵 외교를 한 거예요. 스즈키, 나카소네, 후쿠다 수상 뭐 이런 사람 그다음 경제인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은 뭐 카터,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 다 설득해가지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각 교섭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거기는 주고받는다며 주고받는. 거기는 반대급부를 줬어요. 뭐 거기서 이제 제철이 시설, 농축 시설 하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미국 걸 쓰겠다. 재료도 쓰고. 그다음에 자동차 협상 때 뭐 규제 이것도 다 수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나와 있는 돈을 56억 불인가를 지불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988년도에 한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 30년간 농축할 수 있고 제철할 수 있고 시설을 허락했다. 30년 이게 네. 기한은 정해놨군요. 네. 미국이.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지금 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를 이제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핵 잠재력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 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갈급하지 않아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일본을 공격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요코스카에 해군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이 있지, 핵추진 잠수함이 있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는 탄약고잖아요. 일본은 미국은 유엔서 후방기지 탄약고잖아요. 다 중요한 게 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정보 공유하고 한 몸같이 움직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핵 잠수함 만들겠다, 뭐 핵 항공모함 이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일본처럼 농축시설이나 우람 농축시설이나 제철시설을 갖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뭐 미국이 우리를 상당히 의심을 한다고. 왜냐하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려다가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전력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주시한다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다 견인했잖아요.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일단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갖는 게 1번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은 국민들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가자면. 국민들이 90% 이상 하자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인은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강력한 우방인데.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반대할 때 우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카드도 많다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도 우리가 탑 기술이니까 미국은 우리도 협조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만 자살적이 아니고 당신도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충분한 협상을 하면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은 다 되는데 미국의 이 승인, 허락이 안 떨어지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면서 그 다음에 10년 내에 완성을 시킬 것이냐, 이 통합적인 팀을 만들어서 한다면 10년 내에 만들 수도 있다. 핵무기는 승인이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승인 상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거군요. 왜냐면은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우라늄을 쓰지 않는 한 생리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 어떠한 이유에서 자기들의 국익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한다면 NSG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팔지 마라, 우라늄 팔지 마라 하면은 방해 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방해 놓는다? 그건 넌센스 중에 상넌센스. 왜냐? 우리 한미리 대동단결에서 지금 북중로를 막겠다고 이렇게 되게 큰 그림이 서 있는데 우리 맹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절대로 핵무기 만든다고 안 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왔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해군력은 그동안 우리 해군들이 계속 독자적으로 뭐 간다고 해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첫째, 북한이 건드려야 돼요. 북한이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뭐 옛날에 뭐 오사코마에다 미사일 싣고 하니까 우리 배를 키웠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잠수함을 가지니까 우리가 잠수함 가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를 건든다 하고 독도를 막 침범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했고, 중국이 서해 내화하고 있잖아요. 자기 앞마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극을 할 때,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5,000톤급 북한파 이지스 구축함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핵 어류 해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공격하고 우리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호시탐탐 독도는 자기 땅이라 하고, 중국은 휘적휘적하고 다니는 서해를 지금 항공모함 동원해 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는 해군력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다로서는 조금 바다로에서 막겠다는 우리의 해군이 존재 이유고, 네. 만약 그거 뚫리면 해군이 존재 이유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해군력을 키우는데 주저주저 해왔던 거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 4개 전단을 동원하겠다. 이게 이제 작전 계획이 있어요. 한미연합 작전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했는데, 항상 우리는 미군이 떠났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냐, 여기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과거의 뼈아픈 사연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군사를 키워야 된다. 전면에 이제 부상되는 것 중에 하나 해군력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그 해군력 확장의 첫 번째는 우리 핵 추진 잠수함, 그렇죠. 네.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미국도 어떤 우리의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무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엔진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력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한미가 지금 동시에 공동으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이 너무 차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복원해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도 키워야 되고,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는 뭐 지금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가질 만한 여론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차기 잠수함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무슨 수소 전지를 사용하고 뭐 해가지고 스나이퍼 식으로 딱 바닷속에서 디젤이지만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핵잠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있던데. AIP 잠수함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는 것.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 H2O잖아요. 네. 전기분해는 분리되잖아요. 산소와 수소와. 그걸 역으로 하면은 이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AIP 잠수함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에서 저속으로 한 2주 정도 더 늘릴 수 있어요. 물 네. 위에 안 올라오고. 그러나 안 올라오고.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태생적인 한계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한 AIP 공기 불의 추진체예요. 그건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 단계로 가기 전 단계가 이제 그런 잠수함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싶으나 정치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 이런 걸 못 가진 나라가 교두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이제 그런 잠수함이 수소 잠수함, 연료전지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제 차기 잠수함 그걸로도 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핵 잠수함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이 잠수함과 관련해서 디젤과 핵잠수함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효용 가치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지점을 좀 짚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핵잠수함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삼면이 바다니까 이 해군력의 엄청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네요. 강력한 비수고 펀치가 될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북한 해군력은 우리가 이미 압도하고 핵무기만 빼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 중국이나 일본 주변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강조했고 지금 그 타이밍상으로 잘 맞아요. 그 위협이 부상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간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오늘 8.15 머니톡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핫 이슈가 된 핵잠수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8.15 머니톡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보시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금 유용하게 써야 되고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쓸만한 무기를 가지고 지켜줘야지. 파수꾼이 세우기는 세웠는데 한 대 치면 도망가는 파수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진짜 잠수함 이제 진짜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젠 싸울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네, 강력한 잠수함. 네, 이제까지 문근식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